여러분 제 인생 이야기 좀 들어 보시겠어요? 이 늙은이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82살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이렇게 백발이 되고 주름이 가득한 할매가 되었네요. 20대 중반 옛된 처녀였던 제가 시집을 갔었죠. 시집간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네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청년이었고 처음 살림살 때가 떠오르네요. 남편은 풍파리 일을 하고 저는 부엌일을 도맡아 했죠.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시집살이 한다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옷까지도 변변치 않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 좋았죠. 가끔 산에 가서 나물도 뜯어 오고 내가의 빨래도 했어요. 하루는 시냇물에 발 담그고 앉아 남편 옷을 빨고 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와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부끄러웠지만 남편 품이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논내 물대는 일과 밤매는 일할 때도 우리 부부는 함께했죠. 일할 때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니 고된 농사일도 즐거웠어요.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와 아랫목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시간이 또 좋았죠. 애 키우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 먹을 게 부족해 아이들 배 채우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자식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다 싶었죠. 아이가 걸음마 대고 말문 트는 모습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하는 말이 장사를 해보고 싶어라는 거예요. 위험 부담도 크고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모아둔 돈도 없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내조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작은 족발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밤로 열심히 사회 좁디 좁은 방에서 바닥에 앉아 불판 위에서 족발을 삶았어요. 재료 다듬고 양념 만드느라 손이 다 닳도록 이랬죠. 처음엔 손님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기다려도 손님은 오지 않고 남편이랑 마주 앉아 한숨만 내쉬며 눈물 흘리기도 했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야 않았어요. 맛있는 족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했죠. 좋은 재료를 쓰려고 멀리 시장까지 다녔어요. 양념 배합 삶는 시간 불 조절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했죠.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정성을 다해 요리했어요. 주변에서는 족발집 하는 게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돈도 못 본다면서 접으라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족발을 먹어보면 손님들이 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매일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좋은 돼지 족발을 골라오고 삶고 양념하다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족발 만드는데 죽고 못 살게 공들였다.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호기심에 오더니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 족발 맛있다고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도 늘어났죠. 멀리서도 일부러 족발 먹으러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장사가 잘 돼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주문 받고 쏟아지는 손님들 상대하느라 쉴 새 없이 바빴죠. 근데 그게 또 좋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만든 족발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 보면 힘든 줄도 모르고 행복했어요. 남편이 족발 담당하고 저는 반찬하고 설거지 홀
담당했죠. 바쁘다 보니 집에 가기도 힘들어서 가게 뒤쪽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생활했어요. 잠도 거기서 잤죠. 새벽에 일어나 족발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나면 그냥 고아 떨어졌어요. 시장 보러 가도 족발 재료, 반찬 재료만 눈에 들어왔죠. 예쁜 옷이나 장신구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은 좀 생겼지만 쓸 데가 따로 있었거든요. 아이 학교 보내는 게 최우선이었던 좋은 학교 보내서 공부 잘 시키고 싶었어요.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교육비에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 식구들 생활비도 보태야 해. 가게 확장할 자금도 모아야 했죠. 번 돈으로 더 큰 가게 얻어서 장사를 키워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젊음을 다 바친 거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이랑 함께 고생한 보람이 있으니까요. 우리 식구가 잘 살 수 있게 해준 족발 그 작은 가 고마웠어요. 거기서 시작해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면서 가장 뜨겁게 살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처럼 다시 젊어질 순 없겠지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네요. 자, 제 인생 얘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늙은이 사연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또 말 못할 사연의 시작이랍니다. 계속 들어주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부부가 10년 가까이 고생 끝에 드디어 큰 가게로 확장할 수 있었어요. 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샀답니다. 기존 단골 손님들도 우리를 따라와 줬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죠. 가게가 크니까 일할 사람들도 여럿 고용했을 음식 만드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계산대 보는 사람, 제 나이 도래 아주머니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죠. 가게 한쪽에는 큰 주방을 만들었고 홀도 넓고 깔끔하게 꾸몄어요. 화장실도 남녀 구분해 깨끗하게 만들었죠. 테이블도 좋은 걸로 들여 놓고 인테리어도 신경 썼어요. 커다란 주방에서는 족발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수육, 편육, 보쌈 같은 음식도 다양하게 만들었죠. 메뉴를 늘리니 손님도 더 불어났다. 이제는 가게 운영이 안정되어서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주방을 담당하고 저는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죠. 직원들 교육시키고 식자재 관리하고 매출 확인하고 할 일이 많았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남편이랑 마주 앉아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옥상에 작은 텃밭을 꿨거든요.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을 기르면서 농사 짓는 재미도 느꼈죠. 텃밭에서 기은 채소로 나물 무침 해먹으면 꿀맛이에요. 자연의 맛이 살아있거든요. 그렇게 밭에서 흙 만지며 매연 없는 햇살 아래 있으면 피곤함이 싹 가시곤 했죠. 아들 내외가 주말이면 손주 데리고 종종 놀러왔어요. 3대가 한 집에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함께 식사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에요. 어느덧 가게 문을 연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세월 참 빠르죠. 처음 시작할 때 살이던 우리 부부도 이제는 환갑이 다 되어 가요. 그때 젊음을 다 바쳐
이랬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던 것 같아요. 쉽게 포기했면 지금 이런 가게도 이런 살도 없었겠죠. 기본에 충실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골로 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10년, 20년을 한결같이 저희 가게만 찾아주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119에 실려가서 검사 받아보니 심근경색이 그래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의 절반이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남편 빈자리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보낸 후 한동안은 멍하니 지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죠. 가게 문도 닫아버리고 혼자 방에 처박혀 울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남편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정했던 얼굴, 듬직했던 모습, 늘 감사하다고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죠. 우리 족발집이 내 인생의 자랑이고 보람이 당신과 함께 얻는 일이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아선 안 되겠다고.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궈오니 가게를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가 끝까지 지켜내야만 했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남편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일했죠. 남편이 하던 일까지 제가 도마다 했어요.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홀도 봤어요. 직원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사장이니까 사장이 열심히 일해야죠. 처음엔 손님들도 남편 안 계신다고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곤 했죠. 제게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바로 가게와 손님들이었다이가. 틈틈이 와서 도와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아들, 며느리가 없었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식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족발집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홀에서 서빙도 하면서 젊은 감각을 보태 주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하게 저를 불러 앉히더니 하는 말이 족발집을 물려주세요. 직접 운영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보답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눈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젊음을 다 바쳐 일군 가게를 자식이 물려받겠다니 그것만으로도이 힘든 세월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그래도 한편으론 걱정도 되더라고요. 아들이 아직 장사에 미숙한데 혹여 어려움은 없을지 잘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던 거죠. 며느리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하고 어울려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의 간절한 모습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의 결심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저도 몇 달
전부터 몸이 성치 않아서 이제 그만 쉬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아들 내외에게 5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물려주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기대감에 들떠 보이더라고요. 젊은 패기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싶었죠. 물려주기로 결정한 날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그동안 장사하면 겪은 노하우를 아들 내외에게 하나하나 일러 주었죠. 식자재 관리하는 법, 메뉴 개발하는 팁, 직원들 교육시키는 방법까지 낱낱이 가르쳐 주었어요. 또 장사의 기본 정신인 정직과 성실, 근면함을 강조했죠. 아들 내외에게 손님 한 분께 진심을 다하고 위생과 서비스 관리에 힘쓰라고 당부했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내가 쌓아온 단골 고객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거라고 말해 주었죠.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찾으라고 했어요. 아직 미숙할 테니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죠. 아들과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잘 새겨 듣겠다고 다짐하라 그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거운 소중한 가게를 떠나주는 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대견스럽고 믿음직스러웠다. 더 잘 운영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군이 가게를 물려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가해가 새로웠죠. 이제는 제가 애써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면 되겠구나 싶었죠. 가게 인수인계를 마치던 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제품에 안겨 오열하면서 그동안 못난 자식이라 속을 썩여 들여 죄송해요라고 했죠. 며느리도 앞으로 잘할게요라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생만 했던 우리 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가업을 잇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느꼈죠. 식구들 모두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시작이구나. 우리 가족에게 좋은 날만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당신도 이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겠지만 당신 곁에 없어 섭섭하긴 해도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족발집을 떠나보내고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었어요. 가게를 통해 이어지는가를 느끼면서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죠. 그때만 해도 아들 내외를 얼마나 신뢰했고 이 세파에 떨어져 혼자 외롭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질 줄은. 사실 아들 내외에게 건물을 물려준 후 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며느리한테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온몸에 소스라치는 듯했어요. 내가 그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 자식들이 날 내쫓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내외를 만나러 갔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다죠. 그런데 그 자식들 태도를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며느리는 냉랭하게 날
쳐다보면서 할머니가 가게에 있으니까 젊은 손님들이 불편해요. 어머니는 장사에 방해돼요.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면서 건물은 이미 내 거야. 당장 나가라면서 윽박 지르고 그 모습에 이건 대체 누구의 자들인가 싶었어요. 내가 심의해서 키운 자식들이 날 내쫓는다. 그 배운 망덕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죠. 며느리가 뻔뻔하게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당신 먹여 살릴 이유가 없어. 늙은 시어머니는 우리들한테 짐일 뿐이에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오죽하면 며느리 더이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근데 아들이 오히려 엄마 왜 며느리한테 함부로 돼 라면서 날 꾸짖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내가 없었으면 땅바닥에서 굴렀을 거라고. 그 은혜도 모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울부짖으며 항의했고, 그런데 그 자식들은 내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아들이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내 집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내 피 같은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한 푼 없이 나가 떨어지게 생기다니. 나이에 갈 곳 하나 없는 신세라니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 산소에 가서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당신이 먼저 떠나지 말고 날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그랬으면 이런 수모는 안 당했을 거라고 서러워했죠. 하늘이 무심하게도 왜 날 이렇게 만드느냐고 원망도 했고요.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처럼 아려오고 숨이 턱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죽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 비참한 신세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모조리 무너져 내린 거죠. 가진 것 하나 없이 멍하니 길을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고통스러웠고 산채로 무덤에 갇힌 기분이었달까.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을 헤매며 하염없이 오열하고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식 잘 되라고 쏟은 정성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 더 허망하고 비참했고, 밤마다 꿈속에서 아들 내외가 날 모질게 내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식은 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죠. 낮에도 자꾸만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눈물 바람이었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았죠. 저는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조의 나이에 이렇게 자식에게 버림받고 한 푼 없이 쫓겨나다니 정말 서글프고 억울하더라고요. 갈 곳 없는 몸이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어요. 공원 벤치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노숙자 쉼터에서 겨우 하루하루 버텼죠. 허기와 추위에 떨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아들 내외에게 매달릴 순 없었어요. 이런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워 아는 사람 얼굴도 못 볼 지경이었어요. 그저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제게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날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이 도시에서 더는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고싶어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조용히 살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산에 올라 한적한 곳에 폐가 한 채를
발견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이었죠. 거기서 홀로 살기 시작했어요. 물론 고된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적고 몸도 곳곳이 쑤셨어. 그래도 새 속에서 멀어지니 마음은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매일 새들의 지저귐 들으며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위안이 됐죠. 자연 속에서 작은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밤이면 쓸쓸한 생각에 눈물 짓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제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지나온 삶을 되도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뿌듯했어요. 가끔은 남편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죠. 산소애가 보지 못하고 왔으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를 이해해 줄 거예요. 나 홀로 이렇게 쓸쓸히 살아가는 게 가여워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들 생각도 간혹 나곤 했어요. 한때는 미워하고 망도 많이 했지만 이젠 그냥 내 자식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못난 부모 탓에 불행했을 이도 모르겠다 싶고 이해할 순 없어도 용서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80이 넘었네요.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한결 평온해졌다 걸 깨달았거든요. 주름진 손으로 밭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제는 즐겁기까지 해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비로소 알 것 같아요. 부귀영화가 아닌 내 안에 평화로움이 진정한 행복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외로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웠죠.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은 저의 손주 영수였던 후로 긴 시간 동안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기에 손주의 얼굴도 가물가물할 지경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영수를 봤을 때가 제가 쫓겨나기 직전이었음. 그땐 수가 겨우 5살 정도였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토록 훌쩍 커서 위젓한 청년이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 영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얼룩진 채 간절히 사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웅얼이진 한입 풀리지 않아 선뜻 화해에 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나 깊었고 세월이 지나도 치지 않는 아픔이었고 하지만 가슴 저미게 참회하는 아들의 모습과 진정성 어린 손주의 설득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악연은 청산하고 이제라도 새로운 인연을 맺어 보자 싶었죠.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뜨겁게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해의 기쁨도 잠시 막상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니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걸리적 거렸고 어딘지 어긋난 듯한 시선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상처가 깊었던 만큼 단번에 아물기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며느리 와도 갈등이 있었죠.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저로선 며느리가 젊은 감각으로 꾸려가는 살림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며느리 역시 굳어진 제 성격에 불만이 있었던 듯 냉랭한 태도로 일관했고 사소한 것부터 언쟁이 잦아지면서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덕분에 가족의 온기를 서서히 되찾아 갈 수
있었어요. 위젓한 청년으로 달아버린 첫째 영수와 깜찍한 둘째 은주는 저에게 활력소가 되어 주었죠. 영수는 틈나는 대로 할머니를 찾아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웃음 짓게 했고, 활발한 은주는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며 온 집안을 명랑하게 만들었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조금씩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어요. 아들 내외도 처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고 소홀했던 정성도 보태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게 고마웠고, 저녁마다 아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긴 담소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어요.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아들의 옛된 얼굴을 바라보는데 문득 아들을 향한 묵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던 거죠.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일부러 며느리 곁에 다가가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고 옛 추억 담도 꺼내곤 했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며느리도 점차 마음을 열더니 어느새 딸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함께 장도 보고 수다도 떨며 친밀한 사이가 되어 갔습니다. 아들과는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속 시원히 털어놓기도 했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그리움을 나누면서 더 깊은 이해의 단계로 나아갔어요. 때론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부자지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여생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이른 아침 부엌에서는 며느리와 저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볼까 의논하고 정성스레 식사를 준비하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과 정겹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제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낮에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때로는 집에서 느릿느릿 뜨개질을 하다가 좋음이 쏟아지면 깜빡 낮잠을 자기도 하죠. 세월의 풍파가 깃든 주름진 얼굴이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평온합니다. 오후쯤 되면 은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요. 할머니 무릎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는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은주와 함께 간식을 만들어 먹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고 영수와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죠. 식구들이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순도순 정답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지난날의 고통은 아스라이 멀어지고 앞으로의 소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이 제겐 큰 선물 같아요. 인생의 말년에 이런 행운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 파란만장했던 진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좌절과 고난, 위, 연속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절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절망의 나라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겠죠. 힘들었던 만큼 지금의 작은 행복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 소중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거려 작은 일상 속 소소한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늘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매 순간이 행복으로 반짝이기를 기원합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건넬 수 있어서 제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인생의 고비마다 우연히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